사유란 질문에서 생겨납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왜 지금 플라톤을 다시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질문 속에 왜 지금 플라톤 다시 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네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네 가지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실마리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질문, 왜 지금 플라톤을 다시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1차적인 답은 예비적인 답이긴 하지만 우리가 플라톤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플라톤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라고 하는 전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실제로 무슨 플라톤을 우상화시킨다든가 플라톤의 이야기가 모두 맞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플라톤이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바로 기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아리스토파네스의 에로스를 통해서 플라톤이 기원의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 실제로 플라톤이 기원이라고 하는 것, 기원이 있었다. 그것도 온전한 형태의 기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온전한 형태의 기원이 타락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 그래서 다시 온전한 상태를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이제 이런 문제를 아리스토파네스의 에로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유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기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 우리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기원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 플라톤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플라톤이 그런 기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에로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그런 기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지금 플라톤을 다시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은 우리가 플라톤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이라고 하는 전통 속에서 플라톤의 전통과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을 읽는 이유입니다. 다시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을 다시 읽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까지 이야기해왔던 플라톤과는 다른 플라톤 또는 플라톤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플라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간극, 그리스와 지금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간극을 넘어서서 그리고 그리스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적인 간극을 넘어서서 우리가 여전히 플라톤을 읽어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읽기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이제까지 이야기되어 왔던 그런 플라톤과는 다른 플라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플라톤 속에서 이제까지의 플라톤과는 다른 플라톤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전통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연관이 되어 있을 텐데, 자, 이것들을 위해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 하면 아리스토파네스의 에로스 논의를 통해서 플라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일 것입니다. 자, 아리스토파네스가 인간의 기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실제로 향연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에로스에 관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가톤이라고 하는 비극 작가가 비극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에로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에로스 논의인데, 실제로 나중에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플라톤은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논의를 부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플라톤이라고 하는 전통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왜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인간은 얼굴이 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통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앞에도 얼굴이 있고 뒤에도 얼굴이 있었습니다. 팔이 4개고 다리가 4개고 엄청난 형태로 빠른 속도로 굴러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원을 이뤄서 굴러다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팔이 4개고 다리가 4개고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보일 때 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게다가 둥근 원을 이루었다. 철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형이 원이죠.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하나이고 완벽함을 상징하는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은 완벽했다는 거죠. 게다가 뒤에도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뒤통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뒤통수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그래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제우스가 인간을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이 완벽했기 때문에 제우스에 대해서 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를 넘어서고자 했죠. 그래서 제우스가 생각도 못해서 인간을 다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과 다른 게 인간이고, 그래서 신과 인간이 구별될 때 비로소 신은 신이 되고 인간은 인간이 되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제사를 받는 사람은 신이고 제사를 지내는 자는 인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과 신이 구분될 때 비로소 신이 신이 되기 때문에 인간을 다 없애버리게 되면 신 자신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신들만이 모여있는 세상에서는 신들을 신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다 없앨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인간의 오만함을 두고 볼 수만도 없고,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간을 반으로 쪼개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커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기원의 이야기와 관계되는가? 이런 바로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탯줄을 자르듯이 제우스도 인간을 커팅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남자와 남자가 하나가 된, 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 또 여자와 여자가 하나 된, 이렇게 3가지 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이것을 반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잘라낸 이후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른바 최초의 온전한 형태에서 인간의 오만으로 말미암아 어떤 타락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결핍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쪽으로 결핍된 존재들이 자신의 반쪽을 향해서, 자신의 반쪽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자신의 반쪽을 찾았다고 했을 때, 자신의 반쪽을 찾았을 경우에는 서로 엉켜붙어서 또 헤어질까봐, 또 다른 이 반쪽이 어디 가버릴까봐 서로 엉켜붙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형태가 됐을 때는 어떤 운동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에로스를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일종의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운동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생각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온전한 형태를 다시 회복했을 때는 아무런 결핍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심지어는 그래서 그냥 굶어 죽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보다 못해서 이러다가 인간이 다 죽어버릴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제 2번째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2번째 개입은 뭐냐 하면, 최초의 인간은 생식기가 이렇게 바깥에 있었습니다.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인간이 서로 이렇게 생식기가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안쪽에서 결합하지 못하고, 인간의 내부에서 결합하지 못하고,
땅에다가 사정을 해서 이제 그 땅이 결실을 맺게 되는, 여러분 신화에 보시면 이렇게 출토인이라고 땅에서 인간이 태어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땅에다가 사정을 하고 땅이 임신을 하고 이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제우스가 보다 못해서 이제 그 생식기를 앞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인간과 인간은 서로의 상대방의 몸에다가 사정할 수 있게 돼서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 동물과는 다른 어떤 인간의 성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전의 성은, 그러니까 최초의 성들은 해와 달과 땅이라고 하는 어떤 우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드디어 이제 생식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짝짓기라고 하는 동물의 성과 인간의 성이 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동물과는 다른 인간의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이번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는 출산이 되지만, 남자와 남자라고 하는 성이 있었죠. 이 남자와 남자가 만날 때에는 출산이 이루어지지를 않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텍스트에 보시면 남자와 남자가 만났을 때에도 어떤 만족을 느끼고, 그전에는 자신의 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껴안고 굶어 죽었다면, 지금은 서로 만났을 때는 어떤 만족을 느끼고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일종의 문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남자와 남자가 만났을 때 얻어지는 이 기쁨은 사실은 출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기쁨입니다. 일종의 여분의 기쁨이죠. 바로 이 여분의, 그것 자체가 목적인, 출산이라고 하는 목적과는 다른 어떤 여분의 목적, 이것이 바로 동물과는 다른 어떤 인간의 성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에로스는 온전한 기원, 그 기원의 타락을 통한 그 기원의 상실, 그러니까 이 온전함의 상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이 회복의 움직임은 맨 마지막 아리스토파네스 에로스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헤파이스토스 여러분 아시죠? 헤파이스토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대장장이 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늘 서로를 그리워하고 다시 이 잃어버린 온전함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내가 너희를 그냥 대장장이 신이니까 붙여줄까? 아예 붙여주면 이제는 더 이상 헤어질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아리스토파네스 에로스 얘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적인 성, 이런 성의 기원도 나오고 또 인간의 기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원에 관한 이야기, 이런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플라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기원이 있었다. 그 온전함이라는 게 상실되었다. 그 상실함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에로스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하면 온전함을 욕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에로스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 온전함에 대한 욕망과 온전함에 대한 그 추구, 이것이 에로스다. 잃어버린 온전함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 에로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이야기했던 왜 지금 플라톤을 다시 읽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답이 뭐였냐면 우리가 플라톤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플라톤이라는 전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왜? 플라톤이 기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할 때에도 그 기원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종의 답입니다. 자, 두 번째 제기했던 답은 뭐였냐면 플라톤이라는 전통에서 이제까지 이야기되어 왔던 전통적인 플라톤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 다른 이야기를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게 여러분 아마 마르땡게르의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마르땡게르의 귀향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서사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디세이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집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신들의 방해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거기 있습니다. 이런 퀴클롭스나 외눈박이 괴인이죠. 또는 사이렌이나. 그러니까 퀴클롭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기도 하고
사이렌은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귀를 막고 통과하고, 그러니까 온갖 굴욕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 출발했을 때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고, 또 처음에 출발했을 때보다 오디세이아는 그 여행을 통해서 의식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의 증가, 정신적인 것의 증가,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귀향서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서사, 타락서사, 귀향서사, 이제 이런 것들이 서구의 서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루는 건데,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텍스트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르땡게르의 귀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르땡게르라고 하는 친구가 집을 나갑니다. 이제 집을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이 구조 자체는 오디세이아랑 아주 똑같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돌아온 마르땡게르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짜 마르땡게르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말하는 아리스토파네스의 논의들, 또는 플라톤이 말하는 이런 기원서사, 이런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텍스트가 말하는 이런 온전함의 상실, 온전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온전함의 회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돌아온다 이거죠. 가짜가 돌아온다 이거죠. 게다가 그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를 잘 아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땡게르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짜임이 발견돼서 나중에 이제 단두대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재판에서 진 이유가 뭐냐 하면, 진짜 마르땡게르보다 그 진짜 마르땡게르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재판에서 가짜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진짜보다 더 진짜를 잘 아는 가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똑같은 귀향서사 또는 기원서사, 타락서사 또는 타락의 회복, 이런 서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서사의 변형이나 또는 이런 서사에 대한 어떤 반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변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형이나 변신은 모두가 다 플라톤적인 전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전통을 받아들일 때, 그 전통 속에서 그 전통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읽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플라톤을 다시 읽어야 되고, 그 플라톤을 다시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아리스토파네스의 에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기원에 관한 문제, 우리는 이미 어떤 기원 속에, 어떤 전통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렇지만 이 전통 속에 던져지지만 늘 상황은 우리에게 뭔가를 선택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 속에 던져져 있는 피동적인 존재인 동시에 능동적으로 뭔가를 선택해 나가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고전을 다시 읽어내는 작업.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려면 전통 속에서 전통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읽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에로스를 다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